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압박이 노골화되면서 필리핀 공군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 전력을 넘어 국가 주권의 상징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중국 해경과 해양 민병대가 토마스 암초와 사비나 암초 일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실제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투 항공 전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중심에 자리한 기체가 바로 FA-50이다. FA-50은 필리핀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전력 가운데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과 정밀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체로 영공방어와 해상 감시, 그리고 위기시 무력 시위까지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때문에 FA-50은 단순한 경전투기를 넘어 필리핀 안보 전략의 실질적 기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필리핀이 한국과 FA-50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를 지역 안보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신호로 해석했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으며 필리핀이 2014년 첫 FA-50 도입 이후 약 11년 만에 선택한 대규모 증강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단순히 기체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지속적인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자국 영공과 해상 접근로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내부에서는 FA-50 추가 도입이 단기간에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그동안 해양 민병대와 해양 경비대를 앞세워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국을 소진시키는 압박 전술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필리핀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기존의 소극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FA-50은 가격 대비 성능과 빠른 인도 일정,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최적의 선택지로 부각되었다.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 FA-50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전형 전투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이번 결정을 냉전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공군 전력 쇠퇴의 흐름을 끊는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과거 필리핀은 노후기체를 퇴역시키면서도 대체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영공 방어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FA-50 도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FA-50은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대공 요격과 공대지 타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훈련과 실전 운용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 효율이 높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가진 필리핀 공군에게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 중국 입장에서 필리핀의 FA-50 증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변수다. FA-50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남중국해와 같은 제한된 작전 환경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FA-50이 해상 감시 임무와 연계될 경우 중국의 해양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필요시 무력 시위를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서방 군사 매체들은 필리핀의 FA-50 증강이 중국 베이징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또한 한국 방산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용 실적을 쌓아온 기체로 신뢰성과 유지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필리핀의 추가 도입 결정은 이러한 평가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에 기반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선택은 향후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로의 관심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FA-50을 통해 한국 항공전력에 대한 신뢰가 쌓일수록 필리핀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KF-21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필리핀의 FA-50 추가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이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FA-50은 필리핀 하늘에서 더욱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그 존재 자체가 지역안보 균형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필리핀 공군의 FA-50 전력은 단순한 숫자 증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2025년 초 발생한 FA-50 야간 비행 사고는 기체의 안전성과 운용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FA-50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이던 FA-50 한 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산악지대에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필리핀 공군은 나머지 FA-50 전 기체에 대해 일시적인 비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즉각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이 사고는 FA-50 기체 자체의 결함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필리핀 공군과 현지 언론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체 결함이 아니라 야간 비행 중 발생한 조종사의 공간 지각 착오와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의 임무 난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FA-50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필리핀 정부와 공군 모두 이 기종에 대한 신뢰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주목할 점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다. 필리핀 공군은 안전규정과 훈련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언급했으며 약 3주 만에 FA-50의 임무 복귀를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조기 복귀가 아니라 기체와 운용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더 나아가 필리핀 공군은 이 사고를 이유로 전력 증강 계획을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FA-50 추가 도입을 통해 전력 공백을 더욱 빠르게 메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FA-50의 확장성이 자리하고 있다. FA-50은 기본형에서도 경전투기로서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강점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투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FA-50은 AESA 레이더 도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성능 향상 계획이 진행 중이다. 특히 레이시온이 개발한 펀텀 스트라이크 ASA 레이더는 소형 경량 전투기에 최적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장거리 표적 탐지와 추적 능력을 제공한다. 디지털 빔 형성과 다중 표적 동시 추적 기능을 통해 공중과 지상 표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며 전자전 대응 능력 역시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레이더는 FA-50 블록 20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FA-50은 단순한 근접 전투용 기체를 넘어 본격적인 중거리 교전 능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이 개발 중인 ESR-500A는 FA-50 전용으로 설계된 공랭식 AESA 레이더로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빠른 빔 조향과 확장된 탐지 영역을 제공한다. 기존 대비 전투율을 3배에서 4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레이더 업그레이드는 곧 무장체계 확장으로 이어진다. AESA 레이더가 탑재된 FA-5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최대 사거리 약 180km에 이르는 이 미사일은 장거리 탐지 능력과 결합될 경우 FA-50에게 본격적인 BVR 교전 능력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의 가시거리 내 전투에 제한되었던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다.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는 주변국 전투기와의 전력 격차를 단번에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FA-50은 미국산 무장뿐 아니라 유럽산 무장과의 통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 스피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브림스톤 등 다양한 무장체계와의 연동이 추진되면서 FA-50은 운용 국가의 외교 환경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무장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무기체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결국 FA-50의 진가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이러한 확장성과 신뢰성이 있다. 필리핀의 사고 이후 대응과 추가 도입 결정은 FA-50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중장기 전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A-50은 이제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경계를 넘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변화는 필리핀뿐 아니라 FA-50을 주목하는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FA-50의 성능 확장이 현실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그 상위 체급인 KF-21으로 이동하고 있다. FA-50을 실제로 운용하며 신뢰를 확인한 국가들은 이제 단순한 경전투기 보강을 넘어 차세대 주력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개발한 KF-21이 자리하고 있다. KF-21은 처음부터 다양한 무장 운용과 단계적 성능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계된 기체로 단기간에 전력화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KF-21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구조라는 점이다. 특정 국가의 무장체계나 운용 개념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 명확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초기 운용 단계에서는 검증된 무장을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무장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운용 안정성과 기술 독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현재 KF-21은 단계별 블록 개발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초기 양산형은 4.55세대와 55세대 사이에 위치한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되며 센서 융합과 무장 운용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후 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완전한 55세대급 구성으로 발전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5.5세대 수준에 근접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번에 모든 기술을 구현하기보다 검증된 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장 통합 전략 역시 KF-21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KF-21은 초기부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대공 무장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KF-21의 무장 자립 가능성은 한층 현실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무장을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전투기 운용 전반을 자국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흐름은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부품 수급과 정비, 그리고 개량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을 경험해왔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산 장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가 안정화되며 운용 비용 역시 예측 가능해진다. 이는 중소규모 공군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다. 무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지만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에는 비용과 일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KF-21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인도 시점의 균형을 맞춘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FA-50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운용체계와 정비 인프라를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KF-21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수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완성형 기체를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국가의 요구에 맞춰 무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FA-50으로 시작된 신뢰가 KF-21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한국 방산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간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협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KF-21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역 가운데 하나는 유럽이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움직임은 가장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차와 지상무기 분야에서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투기 개발과 운용에서는 프랑스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FCAS를 추진 중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 계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FCAS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의 수출 성과를 앞세워 항공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반면 독일은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등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가 독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독일 내부에서는 프랑스에 종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방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독일은 플랜 B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미국산 F-35였다.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이 F-35를 도입하며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이 본격적으로 F-35 도입을 검토하던 시점에 기체 신뢰성 문제와 추락 사고, 그리고 유지 비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다. 여기에 더해 실제 인도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거론되자 독일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KF-21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빠른 양산과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되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노후 전투기를 이미 퇴역시키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커진 상태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무기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단기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체는 의외로 많지 않다. KF-21은 이러한 유럽의 현실적 요구와 맞물리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산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품 수급과 정비가 용이해지고
정치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산 전투기의 경우 특정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문제가 항상 따라붙지만 KF-21은 협상 여지와 운용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자국 방산 산업을 중시하는 독일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다. 동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역시 유럽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은 기존에 운용하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커졌고 이를 빠르게 메울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의 빠른 인도 일정은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다. 이미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하며 한국 방산의 생산 속도와 계약 이행 능력을 직접 확인한 상태다. 이러한 경험은 KF-21에 대한 신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KF-21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또 하나의 전투기 옵션이 아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선택 구조에 균열을 내는 존재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KF-21을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유럽 방산 지형은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KF-21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전략 계산 속에 포함된 기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 KF-21과 함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존재가 바로 TF-52다. 영국 공군의 훈련기 교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가 전략적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현재 호크 T2 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체 노후와 낮은 가용률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유 수량은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가동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체 한 대당 연간 정비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종사 양성 과정 전반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전력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이 훈련기 교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노후화 문제가 아니다. 영국은 F-35B를 운용하는 국가로서 5세대 전투기에 적합한 조종사 양성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음속 영역에서의 비행훈련과 고속기동 그리고 디지털 항전 장비에 대한 적응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훈련기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훈련기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TF-50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F-50은 FA-50을 기반으로 개발된 초음속 훈련기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배치와 운용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한 플랫폼이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훈련기라는 점에서 대체제가 거의 없으며 훈련에서 실전 전투기로의 전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조종사는 TF-50에서 훈련을 마친 뒤 FA-50이나 KF-21과 같은 실전형 기체로 전환할 때 조종석 구성과 항전 시스템에서 큰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훈련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직결된다. 영국이 미국산 훈련기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기종은 개발 지연과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 그리고 구조적 결함 논란으로 인해 인도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미 가용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어렵다. 반면 TF-50은 이미 완성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발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빠른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TF-50은 경쟁력이 뚜렷하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핵잠수함 전력 유지 등으로 국방 예산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훈련기 도입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TF-50은 비교적 합리적인 단가를 유지하면서도 초음속 훈련이라는 핵심 요구를 충족시킨다.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영국이 외면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TF-50 도입이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방산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다변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10여년간 주요 군수품의 상당 부분을 미국 이외 국가에서 조달해왔으며 해상과 육상 장비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전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F-50이 영국의 선택지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KF-21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훈련기와 전투기를 하나의 연속된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국산 항공전력은 매력적인 패키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수출 가능성을 넘어 장기적인 방산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국의 고민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지만 TF-50이
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KF-21 논의의 마지막 축은 결국 엔진 문제로 귀결된다.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엔진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기술 선택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KF-21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계열 엔진이 적용되어 있지만 한국은 장기적으로 이 엔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국산 엔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전반을 자국 기술로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쟁이 불거졌다. 영국은 오랜 항공 엔진 개발 경험을 가진 국가로 롤스로이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측은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통해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협력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술 주도권 문제다. 공동 개발은 단기적으로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설계 사상과 기술 체계가 외부에 종속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설계 사상을 기반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향후 국산 엔진 역시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영국식 설계 사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 자산이 단절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 다른 변수는 수출 통제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외국의 지분이 커질수록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은 FA-50 수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KF-21과 같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에서는 동일한 위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엔진까지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KF-21의 수출 전략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독자 개발 노선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방산산업은 이미 여러 차례 예상보다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중요한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기간 성과보다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당장의 협력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그것이 곧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쟁 자체가 KF-21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해외 강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KF-21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항공기술의 성장과 시장성을 방진한다. 이는 향후 수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KF-21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인 편의와 속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자립과 주도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까지 드러난 흐름을 보면 한국은 후자를 향해 무게를 두고 있다. FA-50으로 시작된 신뢰는 KF-21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엔진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 진정한 자립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KF-21은 더 이상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의 방향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선택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